추미애 얘기만 하나만 더 해보죠. 네네. 저 추미애가 오늘 아침까지 저 법사위원장을 기웃기웃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네네. 아니 세상에 쪽팔리지도 않나. 아니 당대표 했지. 그 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에 떨어지긴 했지만 국회의장에 나서겠다고 육선을 하지. 이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또 자기가 아무리 국회의장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웃기웃해갖고 정청래가 아니 내가 말이야 지금 추미애 의장 후보 떨어졌을 때 사과까지 했는데 내가 노리는 법사위원장에 와?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분위기가 뭐 지금 바뀌었습니다. 추미애 추미애 당선인 확실하게 SNS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국방위에서 활동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이 이제 사라지고 오늘 만세 부른 건 정청래가 만세를 불렀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네. 국회의장이 가든 아니면 국방위에 가든 이 추미애의 목적이 하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뭘까요? 법사위에 가든 법사위에 가든 국방위에 가든 네네. 자기 아들. 아들. 뭐 이것도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아들이 지금 사실 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네네. 완전 황제 휴가 이런 문제로 외국에 지금 가 있지요. 네네. 예, 외국에 그것 때문에 갔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끝내 제가 물론 국방이라는 게 고문 주로 아주 중진 중에 중진들이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로들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에 가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걸 보면 그것도 참 무시 못한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국방부에서 그 공무원을 해봐가지고 조금 아는데 네. 그런데 국방위에 아무나 이렇게 막 들어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우리나라 국방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보고 뭐 공격을 하나마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국방에 대해서 애정도 있고 좀 그 관심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 국방위가 그렇게 추미애 그 당선자가 들어갈 만한 아무리 전 아들은 생각도 못했고요. 네. 전 사실 이 기사만 딱 보고 네. 야, 좀 뜬금없다. 왜 아. 국방위?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네네. 아예 그냥 나 신경질하니까 국방위 갈래 이런 거는 아니었겠지만 이건 조금 제가 봤을 때 이상하다 그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국방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정말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외교 통상위와 그다음 국방위는 다른 그런 그 상위보다는 굉장히 비밀 유지도 해야 되고 또 정부의 이 어떤 입장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지만 가능을 합니다. 이게 외부에 무슨 알려져 갖고 정말 국방이 어떻고 그다음에 군수 물자가 어떻고 이런 비밀 그러니까 국가 기밀들을 어느 정도 취급해야 되는 부서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잖아요. 네, 지금 그 22대 때 바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 따라하기 하는 건가? 어쨌든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니 이재명처럼 우리 그 주식 투자하려고 그런 건가요?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당선인들은.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지 않고 대선 후보로 남는다. 네. 그러면 아마 추미애 당선자는 후반기 국회의장을 하려고 하겠죠. 다시 노리겠죠. 당연히. 그때는 이제 뭐 국회의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최다선이니까 그러면 추미애 조정식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육선이니까 두 사람만 육선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마 그래도 추미애 당선자의 최종 목표는 대권일 텐데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같아선 그게 쉽지 않아 보이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러다가 만약에 낙마하면 자기가 휙 나갈 생각을 할 거고 끝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뭐 꽝 대신 닭이다 해가지고 하반기 국회의장이라도 하자 이렇게 나갈 생각으로 그런데 그런 그 국회의장이라도 하려면 그 다음에 뭐 대권도 마찬가지지만 네. 추미애 그 당선자한테 가장 부족한 게 아무래도 뭐 안보나 이런 쪽일 테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별명이 장군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에서 국방이 가겠다라고 한 건가? 뭐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당대표 할 때 막 그 탱크에 막 그 올라타 갖고 그 군복 입고 당대표가 막 경례 타고 하는데 전 병사들이 일부러 어머니 하고 막 고함 질러주고 아. 그때 되게 기뻐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 당대표 비서실에 얘기 들어봤더니 아니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예. 그 뭐 소년원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세배하고 햄버거 쿠폰 나눠주고 그랬었잖아요. 어머니 그러면서 그런 걸 진짜 즐기는 사람이라. 역시 보스의 어머니가 제일 자격이 아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보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네네. 자, 세 번째 얘기로 가보지요. 네네. 지금 한일중 정상회담이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네. 뭐 그 중에서도 어찌됐든 뭐 다른 이야기는 많이 딴 데서 들으셨을 겁니다. 라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왔어요. 네네.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운을 뗐다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그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의제에 없는데 먼저 언급을 했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만이 없어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 사항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이것이 지금 두 갈래로 기사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한 갈래는 야당의 비판을 그대로 얹어서 거 봐라. 제대로 항의도 하지 않고 라인 사태를 일본에 끌려가는 대통령님을 그대로 드러냈다. 장경태 최고위원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네네. 또 한쪽은 아니다. 대통령이 어떤 상황 관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뭐 두 가지의 어떤 갈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바라보는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사실은 사실에 가까울까를 네네.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네네. 드리면 이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의 잘못이 귀책 사유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촉발된 것이 2021년과 2023년 2021년에는 자그마치 5억 명의 개인 자료가 유출이 됐어요. 네네. 이게 그대로 네이버의 귀책 사유입니다. 네네. 자, 일본이 이미 그 경영권을 어느 정도는 행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기술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그래서 이 야후와 그 다음에 이 네이버가 서로 지금 합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기술적인 부분, 즉 유출을 책임져야 될 거는 네이버거든요. 근데 서버는 일본에 있는데 이 서버와 관련돼서 실제로 라인을 운영하는 건 네이버의 네이버 클라우드가 네네. 중간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를 해킹해 갖고 51억 명의 그러니까 51억 명이 아니고 지금 5억 명 이상의 이 자료들이 유출된 거예요. 네네. 2023년에는 어떻게 돼요? 51만 건의 건수예요. 이번엔 51만 건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 연이어서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로 지금 총무성의 지도를 그러니까 그 행정 지도를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부터 3개월마다 보고해라. 7월 1일까지 지금 정확하게 이 유출과 관련된 보안책을 밝혀라. 근데 그 보고도 네. 뭐 설렁설렁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3개월마다 보고가 있는데 문제는 2023년이니까 3개월마다 계속 보고를 받는데 네네.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일본의 어떤 정부의 판단인데 네네.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비판이 있어요. 아니 일본 정부가 왜 기업에 정보 유출을 갖고 보고를 받아야 돼?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카카오톡이 지난번에 화재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복구가 안 돼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부가 아니 그 카카오톡의 문제인데 왜 정부가 나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왜? 이미 우리나라의 국민의 90%가 쓰고 그 안에는 엄청난 그러니까 국가와 관련된 개인과 국가가 관련된 이 뭐랄까 정보들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네네. 국가 기관망이에요, 거의. 네. 카카오톡은. 그렇죠. 지금 일본의 라인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보다 라인이 더 클 거예요, 아마. 약 한 90% 가까이 네네. 이미 점유율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유출된 것을 정부가 거꾸로 우리 정부가 만약에 똑같이 뭐 카카오톡이 만약에 일본이 한 5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50%의 일본 회사에 대고 행정지도 이상의 어떤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네네. 당연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들여다보면 이것을 기화로 해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이 지분을 다 가져가는 게 어떠냐? 그리고 싼 값에 문제는 싼 값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이 딜을 해서 이걸 기화로 해서 흥정을 해보겠다라는 속내가 있었다는 것이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걸 좀 저울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쪽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산업 쪽을 취재해봤더니 아예 AI 사업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그러면 이게 보통 지금 약 한 2조 원 이상의 저기가 있다고 합니다. 매출 그러니까 이 규모가. 네네. 그런데 2조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마치 비화가 된 거예요. 네네. 집창가 반이나 뭐 신일 이렇게 비화가 되니까 네이버는 뜨거 하고 지금 좀 주춤하고 안 판다 하고 이제 다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건데 네네. 네이버가 팔든 안 팔든 일본에서 계속 집요하게 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 어떤 행정지도 이건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데이터 주권 시대이거든요. 데이터가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한 나라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 자산이 돼 버렸어요. 네네.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석유가 전략 자산이듯이 데이터가 외국에 유출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미국이 틱톡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그 규제를 하잖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틱톡을 사용하면 미국의 어떤 그런 이 정보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것이 이제 그 틱톡을 견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RTC를 많이 쓰시는데 네. RTC 특히 테무를 쓰지 않는 분들 직구를 하시는 분들 이유를 들어보면 내가 테무를 쓰기 시작하면 내 정보가 중국에 넘어간다. 이렇게 안 써요. 안 쓰시는군요. 네네. 아마존만 사용하세요? 아마존도 안 써요. 직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저는 직접 구매해요. 그래서 저 직구구나. 네네. 해외,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어저께죠.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그 기시다 총리의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행정지도는 이해하겠는데 뉘앙스가 이거예요. 행정지도는 이해하겠는데 그것을 아까 그 국가가, 아까 일본 정부가 기업의 어떤 매수, 이런 그런 지분과 관련해서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뉘앙스고, 이 총리의 어떤 대답도 이건, 정보 유출에 관련된 어떤 국한된 문제다라는 식으로 사실 행정지도가 지분과 관련된 압력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서로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것이다. 어쨌든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네네. 뭐 이 라인 사태 가지고 한동안 좀 떠들썩했지만 네. 이 라인 사태는 국가 대 국가의 뭐 외교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의 경영 판단의 문제다. 네. 네이버가 야후하고 같이 이렇게 합작한 것도 네이버와 야후의 경영 판단이었고, 네. 그다음 이제 네이버가 이 정도면 팔고 다른 일 갖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네이버가 만약에 그 라인의 지분을 뭐 소프트뱅크든 야후든 어디든지에다가 매각을 해버리면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그 자체의 그 경영 판단의 문제니까. 네네. 그다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가 특히 정보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을 너무 설렁설렁한 것도 사실이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일본 사람들은 라인을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네이버를 이번에 알았다는 분들 일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도요. 예. 라인이 한국 회사 네이버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공개하지 않고요. 네. 라인은 일본 회사다라는 식으로 그 마케팅을 갖다가 했던 것으로 전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라인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라인은 단순 카카오톡은 한국에서만 쓰잖아요. 네. 뭐 중국 그렇죠. 사람들이 카톡 씁니까? 네네. 일본 가가지고 뭐 카톡 씁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일본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라인 쓰는 거 보고 조금 놀랐었어요. 예. 일본 사람들이 왜 네이버를 쓰지? 예, 근데 그때 갑자기 국뽕에 취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네이버 라인 뭐 쓰지도 않는데 네네. 왜 차라리 쓰려면 카톡을 갖다 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어쨌든 라인은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카톡 같은 위치 이상으로 자리 잡았고 네. 그 다음에 일본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음흠. 라인이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동남아시아에서 네.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렇죠. 카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성장성 라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지 간에 이 라인 사태는 뭐 그 우리나라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뭐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셨다라고 했으니까 잘 결론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국이나 혹은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죽창을 들면서 라인을 일본에 팔아먹을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라인을 반이라도 팔아먹은 사람은 문재인이다. 네네. 주간문춘이라고 시사주간직 되게 유명한데 2019년 11월 14일자 기사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프트뱅크의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손정의 회장이 라인 인수를 노리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를 도운 것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이다. 네네. 이렇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라인의 반을 팔아먹은 것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문재인이다. 그때 손정희가 와갖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를 소개시켜줘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미 반을 팔아먹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팔아먹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기업 대 기업의 문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왜 쓰냐면 팔아먹게 만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죽창을 드는 사람들은 그 표현이 잘못됐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려면 문재인이 이렇게 손정희와 이혜진을 만나게 해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대답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라. 라는 의미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요. 네. 네이버도 네. 야후하고 합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합작이 돼서 음흠. 두 회사가 모두 다 아주 큰 시너지를 얻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뭐든지 간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이버가 한 가지 더 그 라인을 통해서 일본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컨텐츠 사업을 했어요. 네네. 컨텐츠 사업. 즉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뭐 사실 다른 어떤 포털, 야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선 네이버 다음이 완전히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글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힘듭니다. 네. 거꾸로 네이버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일본에 가장 일본이 자랑하는 망가 있죠, 만화를 웹툰으로 이제 이 공격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이버라는 이름으로 했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라인을 통해서 그것을 희석시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의 만화 산업의 사실 그 잠식을 웹툰으로 웹툰은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이 방식이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웹툰이 상당히 그 일본에 잠식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라인이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이버도 라인을 야후와 손잡음으로써 사실 네이버라는 어떤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야후재팬으로 그러니까 함께 함으로써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며칠간 계속 새로운 뉴스가 계속 쏟아져요. 누구? 문다혜를 중심으로. 자, 이번에는 문다혜의 태국 정착을 도왔다는 교민이 소환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교민이 부동산 소개업,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더군요. 그런데 다 좋아요. 태국에 정착하려면 태국의 현지의 부동산 중개인을 알아야 되겠죠.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님이시니 거기서 뭐 집도 좋은데 두고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니까 뭐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주변으로 이제 집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를 알게 됐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의 부하 직원이요. 아니 이상직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전율을 느끼게 할 만한 연결고리입니다. 와우. 스모킹건이라고도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그게 왜냐하면은 네네. 그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흠. 그 타이에다가 타이 이스타젯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전혀 그 관련 없는 회사다. 관련 없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다음에 거기 전무로 앉혀놓은 사람이 문다혜 씨의 남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다혜 씨의 남편은 항공에 관한 전문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영어도 못한대. 영어도 못한다며. 그래서 그 방 안에 그냥 같이 있으면서 한국인 직원들하고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어떤 특혜를 준 거잖아요. 그 문다혜 씨의 남편한테 그렇죠. 해줬는데 이 사람이 2018년 3월에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요? 예.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이 돼요. 와, 그 자리가 정말 가고 싶은 자리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 낙선한 사람들이 최고로 가고 싶은 곳이에요. 나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청와대에서 꽂아주는 자리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2020년 총선 때 네. 그 전주인가 어디서 이제 공천을 받는데 전주의 공천. 근데 거기 계속 그 유력한 현역이 있었는데 네. 밀어내고 이 사람이 공천이 된 그렇죠. 거예요. 대기업에도 4년 전에 공천 넣었는데 그냥 딱 그 공천 자체도 없을 정도로 그 4년 대에 실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상직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로부터 뭔가 이렇게 특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근데 또 그 특혜를 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이 사람이 하는 행사에 전무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사실이어서 연결고리가 뭐지 사실 기자들이 이걸 계속 취재를 했는데 네. 그걸 지금까지 못 찾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최초로. 그러게요. 그냥 전무시켜줬어. 그 사람 능력 있으니까 전무 됐겠지. 나는 그 회사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이렇게만 이상직이 그 자기 방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직원이 여기 등장을 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 중진공과 문다혜 남편, 문다혜 연결고리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왜 소개를 시켜줬냐? 그럼 네. 타이로 가는데 뭔가 중진공에서 중진공 이사장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타이 무슨 그러니까 이스타젯 항공의 직원이어도 이상한데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있을 때의 직원이 그때부터 이상직의 어떤 명을 받아서 태국 정착을 전부 다 해줬다. 이거는 이상직이 부인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스타 항공 뭐 타이 이스타 항공 이 얘기만 되풀이됐는데 중진공 때부터 문다혜를 뭔가 특혜를 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 사람이 받았던 특혜와 이 특혜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딱 느낌이 뭐냐면 전주지검 형사 3부 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미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었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순서대로 며칠간 딱 그 소환했다는 사람들을 다 보니까 줄줄이 꿰어 있어요. 구슬이 그냥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꿰어야 서말이지. 서말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그 문다혜 씨의 남편이 원래 증권회사 다니다가 토리 게임즈라고 제 이름이 처음에 그거였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반려견 이름이랑 같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2018년 3월까지인가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고 한동안 이제 다혜 씨 가게의 수입이 불안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정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인데 지금 또 있잖아요. 그 네. 의상 디자이너 딸하고 네. 그 전 춘추관장 그다음에 경호처 직원까지 뭔가 이렇게 자금이 갔다고 하니까는 이게 자금이 갔고 김정숙 여사가 바로 준 것도 아니고 직원을 통해서 간 거기 때문에 혹시 여기 청와대 공적 자금이 쓰인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의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뜻밖의 우리는 김정숙의 옷값을 늘 국가기록원만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면 거기서 뭔가 특활비에 고리가 나오겠지 그랬는데 이건 아주 뜻밖의 특활비의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하필이면 처음에 양이네스라는 의상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그 다음에 제2부속실의 비서관이었던 유송화라는 이 두 사람을 출국 정지시키고 소환했다는 기사가 뜻밖에도 옷과 연관이 돼 있고 두 사람 다 유송화라는 사람은 5만 원짜리 관봉권을 들고 몇 천만 원 들고 구두도 사고 뭐 직접 그 관봉권을 건넨 사람이잖아요. 또 단골 디자이너에 따른 5년간 한 번도 청와대를 나오지 않고 5년간 청와대에서 일했다고 하니
옷과 관련돼서 온갖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바로 문다혜에게 돈을 보냈는데 돈 말고도 옷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 돈이 그러면 어디서 났겠느냐? 특활비로 났겠다.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 경호원 기사가 터져요. 경호원 기사는 이제 금액이 6,600만 원인데 이게 문다혜 씨가 경호원 계좌로 돈을 보낸 다음에 그 경호원이 한국에 있는 누군가한테 송금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문다혜가 직접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왜 쓰리 쿠션으로 거쳐가냐고요. 보통 그렇죠. 이런 거는 출처를 불명하게 할 때 자금 세탁할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6,600만 원이 건너갔는데 이게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딱 저의 머리를 스치던 기사가 있었는데 쳤구나. 이게 곽상도 의원이 계속 예. 이 제기를 했던 문제가 그렇군요. 2018년 7월에 그 문다혜가 구기동 자택을 매각을 합니다. 그 자택은 남편 거였죠. 남편이 증여했죠. 네네. 예. 근데 2019년 5월에 양평동 다세대 주택을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기동을 매각한 가액은 5억이고 5억 1천만 원. 예, 그다음에 그 양평동을 산 금액은 7억 6천인데 네. 그 나머지 금액이 있잖아요. 보통 이런 거를 대출을 받거나 갭 투자식으로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사는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금융에서 대출받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오로지 현금으로 샀다는 얘기. 그래서 그때 곽상도 의원이 자금 출처 소명하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네. 대답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또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구기동 다세대 주택을 샀는데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선유도 지구단위 구역으로 10m 앞에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도 아니라 선유도 지구단위 구역 만나기 10m 전에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는 여기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차액을 건져요. 야, 대통령이 자기 딸 이 치부하라고 재테크하라고 저기 집값도 이렇게 부동산 값도 올려주고 그 지역을 또 미리 이렇게 또 할 수 있게끔 또 해줬다는 의혹이 또 생기네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하고 2년 만에 판 거잖아요. 근데 몇억 차익이라고요? 1억 4천. 와. 대단하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제가 이 경호처장을 소환했다. 이 기사를 봤거든요. 경호처장. 그러니까 경호원을 소환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기사 말미에 딱 하나가 경호처장도 소환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딱 기사를 봤더니 경호처장을 소환해서 경호처장 진술을 들었는데 이자가 검찰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딸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을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딱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경호처장을 만약에 경호처 전체를 아우르는 총 책임자를 부를 정도라면 경호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 자금에 대한 세탁을 경호처가 직접 나섰을 가능성. 그게 이게 만약에 제가 문다혜 씨라면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돈이고 이거를 세탁할 필요가 있다면은 경호처 직원, 그러니까 일개 직원이잖아요. 네. 일개 직원한테 부탁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아버지랑 가까운 그렇지. 경호처장하고 먼저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호원은 경호처장이 지시를 내리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뭐 다 지인은 아니잖아요. 양이네스가 자기 지인이라고 문다혜가 막 SNS에 지인도 털어요 그렇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청와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지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맞다. 전변 말씀처럼 경호처장이 지시를 내렸겠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은 만약에 문다혜가 그런 부탁을 했더라면 네. 경호처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에서 이렇게 내려갔을 가능성이 더 커요, 저는.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양이네스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사인간에 정말 한 300만 원 왔다 갔다 했나 보다. 문다혜가 이렇게 30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지네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하고도 생각했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눈덩이로 지금 불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미리 먼저 불어났었어야 돼요. 그 사위, 타위 이스타제 그 취업 문제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이 정부 들어서 전주지검에서 계속 이거를 파고 있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우리 묵혀놓고 있나 수사 안 하나 했는데 이제 지금 터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중앙지검장 바뀌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참 비겁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 이 전주지검이 수사를 했는데 당시 기억에 아이고 이게 태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태국에 자료가 있으므로 일단 우리가 정지하겠습니다 수사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물론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있지만 전주지검장이 이 수사 하나만큼 좀 잘한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는 뭐 음흠. 김건희 여사 보호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 네. 밝혀져야 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그냥 검사들을 배치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부장검사 안 바뀌었잖아요. 중간 간부가. 수사팀을 그대로 놔둔 게 네, 그대로 놔둔 셈이 놔둔 됐죠. 거니까 이제 뭐 예. 덮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전주지검이 계속 수사를 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중앙지검으로 안 갖고 오고. 중앙 일도 많은데. 왜냐면 이제 지금 매일 형사 3부가 아주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사를 그 매일같이 이렇게 내주고 있으니 전주지검이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 해주시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라도 하나 좀 종집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도 제가 보기에는 좀 종집으로 찍어야서 다른 어떤 수사들도 계속 연결이 돼야지. 생각해봤더니 작년 12월에 문다혜가 이거 예고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빠를 표적 수사한다. 기억나세요? SNS에. 그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야, 그때부터 사실은 전주지검이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올가미가 덫이 내지는 함정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참 수사에 어떤 기미가 오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SNS에 글을 올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근데 듭니다. 진짜 지금 이게 불거져 있는 거에 10분의 1만 했어도 윤석열 정부는 탄핵당했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죠. 살찐 고양이 같아. 미안한 말이지만 뚱뚱 앉아있고 쥐가 막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잡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을 준 거야. 좀 잡아봐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 저 김정숙 여사가 화내지 않았을까요? 아니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을 크게 만들었냐 하고 부부싸움 하지 않았을까요? 부부싸움하면 문재인 대통령 맞아요. 끽소리 못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중앙일보가 그 기사를 낸 적이 있다. 대통령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연희동이었나요? 구기동이었나요? 거기 어디서 살았잖아요. 구기동에 홍은동 아니었어요? 홍은동. 네. 근데 중앙일보 여기자가 거기서 왜 벽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벽치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귀때기 김정숙 여사랑 싸우는 목소리, 김정숙 여사가 우는 목소리 이걸 들었다고 해서 그때 화제가 됐거든요. 조용한 집안은 아니었던 걸로. 어쨌든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사라졌다. 한민당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진짜 김대중, 이철승, 유진산, 김영삼 이런 그 대를 이어서 어쨌든 이렇게 이 정치권의 족적을 남겼던 그 정통의 민주당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당으로 완전히 이름까지도 변하고 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원 당규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방탄을 위해서만 당무위로 기소된 사람도 당무위에서 결정한다. 이게 2022년에 나온 건데 이번은 아예 대놓고 다 바꿔버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기회에 네. 이재명에게 충고를 하겠습니다. 어떤 왜 이렇게 거예요? 힘들게 삽니까? 아하. 이준석이 처음에 당을 만들 때 기억나십니까? 민주당 당헌 당규 그대로 뺏겼거든요. 복붙했다고 했죠? 복부. 예. 왜냐면요, 당 또 바꾸고 또 바꿀 건데 아하. 또 지키지도 않을 당헌 당규를 뭐하러 만들고 그러게요. 이게 법에 만들으라고 해놓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옛날 거 그냥 아무거나 뺏기면 됩니다. 아하. 쓰지도 않을 거고요. 아. 5가지를 냈는데 네네. 그동안 바꿀 거요. 예, 바꾸는 내용. 골치 아픈 것들 다 한 방에 해결하자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네네. 이재명 대선 때까지 이재명 당대표 계속하자 이 소리입니다. 네. 그다음 이재명이 무슨 죄를 지었든 뭔 잘못을 하든 이재명은 건드리지 말자 이 소리입니다. 지금. 거기 이재명만 집어넣으면 다 되네. 해석이. 그 5가지에. 그래서 주어가 저는 이재명만 되면. 예. 하무라비 법전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법은 단순할수록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들을 때도. 네네. 그냥 이재명 대선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 됩니다. 그냥. 맞다. 이 당원 당규를 한 줄로 그냥 딱 끝냈네. 얼마나 쉽고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네. 이래 해석하고 저래 해석하고 그래. 힘들어지거든요. 그래갖고 왜 지금 반대파도 없지만 옛날 박용진 같은 그런 목소리 내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5개 새로 그렇게 개정하지 말고 이 당원 당규를 한 줄로 딱 요약해서 한 줄만 딱 가면 되겠네. 왜 저희들이 아는 거를 네. 당연히 이재명은 모르죠. 예, 이재명은 당연히 모릅니다. 네.
그 뭐 한 줄 요약 다시 해주시죠. 저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재명이 네. 대선 때까지 후보로 나갈 때까지 당 대표로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자. 아 그러면 딱 끝났네. 예, 이 대다수까지 설명 안 드려도 아 그러면 예, 딱 그렇게 만들면 될까? 왜 이렇게 힘들게 예. 더군다나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막 해놓고 수기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놓고 저 선수별로 다 모아서 토론한대. 토론할 이유가 뭐가 있어?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토론을- 간단하잖아요. 토론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왜요?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민주당도 바보들은 아니거든요. 이 민주당도 바보들이든. 민주당이 이렇게 된 데가 이 소위 1인 독재가 된 것이 네. 노무현 이후부터입니다. 어허. 이게 노무현 이후부터 민주당에 제대로 된 대선 후보가 없어요. 아 근데 108번 내 있었잖아요. 108번 내 막 골치 아픈 게 되다가 문재인이라는 예. 정치적으로 문재인 자신도 정치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도 문재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근데 안 돼요, 대통령이. 네네. 그래서 탄핵이라는 이 아주 질 낮은 쇼를 벌입니다. 네네. 됐잖아요. 네네. 지금 문재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재명. 예. 이 이재명이 안 된다라는 걸 민주당도 다 알아요. 개딸들도 네네. 아는데. 네네. 민주당이 지금 특징입니다. 이재명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라고 지난 총선에 하나 등장한 것이 조국입니다. 곧 구속될 조국. 예. 그래서 지금 조국의 저 지지율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런 독재 체제가 혹시 기억하시면 이게 1980년도 운동권에서 네. 이 소위 주사파들이 네네. 이 주체 사상, 주체 지도 사상, 예예. 이 김일성 예예. 그 식의 지도 이념이거든요. 어허. 1인 개인에게 이 모든 지도력을 뭐 이전하고 그렇죠. 이걸 가장 많이 주장한 게 임종석입니다. 예. 그 당시에 예. 이 지금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민주당의 주류는 이랬느냐? 이게 예.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그 반란 사태 때 드러난 겁니다. 아하. 재선 이상들은 전부 고개를 돌린 것이거든요. 89명. 이번에도 이탈표가 나왔죠. 예. 최상병 특검법에서. 예. 이게 초선 의원들 지금 이재명이 자기 마음대로 공천한 네. 근데 재선들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예. 지금 원외의 분위기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네. 이번 달에 6월 달에 네. 지금 뭐 대북 송금 기소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법인카드나.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네. 7월 말 8월 초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위정교사. 네. 위정교사는 사법 방해입니다. 예. 위정교사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에요. 그렇죠. 보통 위정교사 지난 1년간 이 통계를 보면요. 네. 절반 가까이가 기소된 절반 가까이가 이 실형을 받습니다. 어허. 징역형을 받습니다. 예.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 재판에 영향까지 미쳤어요. 이 그렇죠. 위정교사로 자기가 무죄가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가서. 대선 후보와 지금의 이재명이 됐죠. 당 대표가. 이 심각한 거거든요. 예.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떨어지면 네. 이거 법정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어허. 법정 구속은 체포 동의안이고 뭐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법정 구속이 만약 되지 않더라도 네. 이런 기소와 이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요. 네. 대북 송금 1심 판결도 나오게 되면요. 네. 민주당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음흠. 그래서 그래서 8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이 저 대표 당 대표 연임 네. 저게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을 그랬듯이 이재명도 지지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지지를 모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문재인 때도 그랬죠. 그걸 떳하게 전략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네. 전략적 선택은 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략적이죠. 그렇죠. 예. 네. 전략적이라는 말이 바로 함의하고 있는 게 그건데. 자, 그러면 정말 여름에는 위정교사 그 선고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설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듣고 왔는데 또 오늘 저녁에 본부장님이 아까 대표님이 또 그걸 확인해 주셨네요.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보수 우파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피로도가 쌓여 있거든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거의 몇 년째입니까? 뉴스를 보기 싫답니다. 예, 이제. 예.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지금 댓글에서 아니 그래 다 좋아. 언제 잡아놓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대답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지만 대표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중교사와 관련해서는 8월 말까지 정말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시기에서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 27일 70일 만에 처음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네네. 위증교사 그렇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열립니다. 네. 지금 이재명이 이 재판을 끌기 위해서 네.
사실은 뭐 곧 바로 지금 1심 판결 내려도 됩니다. 네네. 근데 5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예. 재판부에서 다 받아줬습니다. 옛날 왜냐하면요. KBS 무슨 직원들이었다면서요? KBS PD하고 이재명이 거짓말한 것이거든요. 네네. 2002년에. 네네. 근데 이 KBS PD를 아는 전 직원 5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위정조사에. 예. 김진성에게 위정조사한 그래 겁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에. 옆에 있었던 PD가 다 증언을 했는데. 판사가 마음먹으면 하루 만에 5명 증인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판사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네.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간은 걸릴 겁니다. 네. 아무리 끌어도 네네. 이건 7월 말 8월 초를 넘기지는 못합니다. 음흠. 1심 판결은 나옵니다. 네. 김진성은 지금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의 위정을 받은, 그렇죠. 조사를 받은. 예. 김진성은 지금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고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김진성과 이재명을 같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려줘야죠. 그렇죠. 이 김진성을 위해서라도 내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김진성이 재판정에 맨날 나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김진성이란 사람도 사실 피고인이잖아요. 왜냐하면 피해자 위정교사를 어찌 자기가 보면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내 죄는 내가 받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재명 당으로 바뀐 저 민주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대표님을 모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걸 여쭤볼 건데요. 예. 정말 부산 경남의 민심은 또 바삭하시잖아요. 이번에 한동훈과 관련돼서 유세도 이제 많이 현지 민심을 들으셨을 텐데 PK의 한동훈 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말씀해드려도 되죠? 네네 시간 됐습니다. 오케이 괜찮으시죠 시청자 여러분? 괜찮답니다. 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멸콩 TV도 그럴 겁니다. 네. 저도 송원재 TV도 네. 우울증에 걸렸다. 아 그렇죠. 총선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네네. 뉴스도 보기 싫다. 네. 송원재 TV도 겨우겨우 본다. 멸콩 TV도 막 그래도 뭐 보실 겁니다. 다. 네네. 그런데 부산을 내려가니까요. 네네. 낙동강 벨트에서 이겼다. 어허. 축제 분위기예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예. 이게 지금 전국을 봐야지 지금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 이겼다고 축제를 벌일 일이냐 하니까 예. 야 일단 낙동강 벨트를 이긴 게 어디냐. 네네. 그것도 네. 그래서 또 그건 또 그것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부산 경남의 민심은 네네. 상당히 한 10년 전부터 수도권과 같이 움직입니다. 연동된다. 같은 디커플링이 영남인데 아니다. 그렇죠. 같은 영남인데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허. 그래서 부산 경남을 오랫동안 노무현, 문재인 다 이렇게 부산 출신의 후보가 호남에 가서 지지를 얻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이 구도를 해왔던 것이죠. 네. 그 결과 부산 경남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또 부산 경남의 이 민주당의 지지율도 30% 언저리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상으로. 네.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 네. 보면 부산이 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이 또 압도적으로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네. 높죠. 제가 부산의 합리적인 시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부산의 합리적인 시민들이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네. 한 5년, 6년 전부터요. 네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네. 세 사람 때문에. 누구요? 김명수, 문재인, 조국.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PK 출신입니까? 부산 출신입니다. 다. 창피하겠다. 이 세 사람이 다 부산에서 뭐 그래도 내가 낸데 고등학교를 나오고 아하. 다 어디를 가서 부산 출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부산이 배출한 뭐 대통령감이고 대통령이고 뭐 계속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쳐놓은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추악하게 정말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판사들로부터 창피하다 소리 들은 대법원장 그 김명수 같은 사람 없을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대변인이라 하고 말이죠. 그러죠. 조국은 뭐 일만 있으면 부산에 가서 뭐 부산 사나이 뭐 부산 사투리 씁니다 또. 네네. 뭐 똑바로 제가 진짜 부산인데 네네. 이런 사투리를 씁니다. 네. 그래서 부산이 창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부산에서 하는 말입니다. 네. 조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의 사나이 중에 조국 같은 놈이 어딨냐. 아하. 저런 일이 벌어지면요. 아하. 일피부정 일이 벌어지면 네네네. 자기가 덮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자기 부인에게 자기 가족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했다. 날 잡았잖아. 조국이 자기가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면서 모두 내 책임이다. 내가 한 것이다. 네. 크든 작든. 예. 그리고 공직자로서 사죄드린다라고 네. 했으면요. 예. 이 문제 예.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네. 또 이렇게 조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과중한 처벌 네네. 이렇게 받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뺀질뺀질하게 부인 감옥 보내고 막 그렇게 법꾸라지처럼 행동하니까 네. 일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네네. 부산 시민들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 조국 문재인 또 김명수 저 사법 시스템 허물어 놓은 저걸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명료한 사람이 한동훈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을 믿고 있는 것이고 부산 경남에서도 지지율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 도대체 이재명이 노무현 위에 이재명, 김대중 위에 이재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아, 이게 뭐냐면은 어제 이제 민주당이 당원 당규 개정을 이제 시사를 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에 있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근데 다음은 27년 3월이거든요. 근데 그 전해에 26년 6월이 이제 지방선거예요. 그런데 그 원래의 그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그 전에 3월에 26년 3월에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이번에 연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단서 규정을 만든 거예요. 어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아. 예,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3월에 사퇴를 하면은 그 26년 6월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게 되면은 그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방선거 해가지고는 민주당 전체를 이재명 대표 일당 체제로 장악하는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견제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서 조항을 둔 것 같은데 그 단서 조항의 의미가 되게 기분 나빠요. 뭔가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말을 쓴 게 이것들이 혹시 맨날 탄핵 열차 그러잖아요. 아하.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일부러 그렇게 말을 안 넣을 수도 있었는데 넣어가지고 너네 탄핵될 수 있어 이렇게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전지현 변호사님이 기분이 나쁘면 그게 진실이지. 아 저는 진실만 얘기해요. 아, 역시 전 변호사님 미혼이신가요? 어떻게 전 변호사님께 좋은 남자 소개시켜 주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예, 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개인톡으로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어. 아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그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이 또 원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때 네, 문재인 예. 정부 때 깨끗한 정치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예. 근데 이게 지난 대선 때 당무의 의결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조항 전체를 없앨라 그런데요. 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그 성남 FC 다 뇌물죄잖아요. 예, 그냥 아예 배임이고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 교사 혐의 이게 비리인데 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거꾸로 가나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가요? 이게 방향이 맞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들은 정치개혁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치개혁 이꼬르 이재명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말하는 정치개혁이랑 저들이 말하는 정치개혁이랑 다르니까 어허. 맨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그리고 저것도 없앤다며요.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것도 삭제하겠다고요? 네. 왜냐면 지금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할 때가 많잖아요. 어허. 양문석도 있고 어허. 김준혁도 있고 저기 어허. 용인갑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사실 저는 그 많이 이렇게 국민의힘 그 공천자들이 떨어졌는데 그게 사실 이게 그 재산 신고하는 것부터 이게 법적인 그 검토를 충분히 한다면은 재보궐로 뒤집을 수 있는 데가 벌써 이렇게 고발장을 내고 나중에 재보궐로 뒤집을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보면은 재산 신고하는 게 그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고의든 타의든 실수든 해가지고는 이게 후보자가 변호사면은 그런 거를 그래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될 텐데 너무 바쁘잖아요. 선거 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필터링을 못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에서 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전 지역구가 254개고 그다음 변호사 인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는 이게 다 제대로 안 됐는데 저는 그 선거 기간 중에 재산 신고할 때보다 선거 기간 중에 이게 법적인 검토만 잘 한다면은 재보궐로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는 데가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결국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아, 좀 그래서 이거 당에다가 좀 예, 제안을 할 거예요. 이게 특히 선거 기간 중에 법조 인력을 강화를 해가지고는 각 지역구의 어떤 불법 선거 운동이라든지 불법적인 그런 신고 내역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법률적으로 빠삭하게 검토를 하면은 설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재보궐로 뒤집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 당에다가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서로 고소 고발했던 거 서로 취하하고 그렇게 아, 하지 취하면 않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취하를 다 해주면 우리가 불리해. 예, 저쪽이 더 그렇네. 잘못된 게 저쪽이 많기 때문에. 당선이 훨씬 많으니까. 네. 그렇네. 오히려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지금 밑에 그 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당원 당규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지금 이런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고도 지지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외에 계양주민님, 전지현 변호사님 시원시원한 시사논평 참 좋아합니다. 계양주민은 아마 원희룡 뽑았을 거예요. 아, 그렇죠. 자유 대한민국 만세님 그놈이랑 대체 뭐가 얽혀 있는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주식님, 주식 하시나요? 주우식님이신 것 같아요. 아, 저 주식님 제가 아는 분 같아요. 그래요? 예, 예전에 경제사회 TV 할 때도 계속 들어오셨어요. 그러시구나. 우리 고정 팬들이 많으셔요.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멜콩TV 좋은 날 되세요라고 김창훈님 보내주셨습니다. 신속하게 수사하라, 김창섭TV.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에 대해서 짜작.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재보궐 한다고 후보자 안 내면은 이거 다 그 민주당 후보자를 낼 수가 그렇지. 없는데 지금 걸려 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구나. 야, 그러고 보니까, 역시 전 변호사님이 날카로우세요. 아까 얘기하셨던 양문석, 강남 아파트 사랑 양문석, 강남 사랑 양문석. 그 사람은 근데 당선 무효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걸린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뭐 검찰에서 자택하고 압수수색했다며요? 예, 그러니까 대출 사기뿐만 아니라 그 재산 신고 허위로 한 거예요. 맞다. 그게 시가로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했잖아요. 맞다. 그게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고 이번에 초선이 그렇게 했다면은 당선 무효까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 뭐 김은혜 의원 얘기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어떤 고의성이 부정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선거를 벌써 많이 떨어졌어요. 통영에서도 해보고 뭐 이렇게 경남도지사도 해보고 했었던 사람이 그다음에 이거를 뭐 제대로 신고하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비례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렇게 했으면은 좀 고의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잖아요. 그 대출 사기. 그렇죠. 대출 사기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한 것도 있는데 이게 대출 사기다 아니다는 법적 판단이니까는 어떤 그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대출 경위를 그렇죠.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먼저 자기한테 권유했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그렇죠.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걸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양문석 안 보게 될 날도 얼마 안 남지 않았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전지현 화이팅! 시원합니다. 네. 아이고야. 똑똑이 전 변호사님 보궐 선거에 꼭 나가세요라는 말씀도 있고 6월 7일 이화영 재판 때 판사님이 정말 만만치 않나 봐요. 재명이가 그 재판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라고 자유 대한민국 만세님이 했는데 저희 약속했잖아요. 6월 7일 재판도 없어요. 우리 한번 수원지방법원 한번 같이 한번 가시지 가볼까요? 마세요.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예, 안전을 위해서 지금 너무 세상이 흉흉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또 전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뭐 우리 성경책 수준으로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을 빠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화영 재판 1심 판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재명의 1차 정치적 사망 선고일, 그러니까 정치적 사망 선고일 갈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근데 저 변호사님 그 어제 제가 그 검찰 인사에서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하던 부장이 중앙지검으로 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랬던 그럼 것 대북 같아요. 송금 사건을 중앙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고 검사 동일체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제주도에서 또 수사를 할 수가 있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전주에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서울에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서울로 가지고 오면 또 민주당이 또 개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오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 설령 있다 하더라도 뭐 그 수사팀을 보강하거나 할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수사의 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괜히 그거를 관할을 또 가지고 오고 하면은 민주당이 또 난리치면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그 전 변호사가 그 중앙지검장 내지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대북 송금 수사를 한참 이제 해야 되는 사건. 그건 수원지방법원이 수원지방 있잖아요. 예. 수원지법에서 왜냐하면 6월 7일 날 이화영 그 재판이 나면은 거기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이화영이 저렇게 선고기일 연기해 달라고 날라치는 거 보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매우 생각을 크다고 하거든요. 봐야죠. 김성태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요. 예. 안 그러면 솔직히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이화영이 뭐하러 거기다가 돈을 보내요. 그리고 쌍방울이 대북 그 사업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죠. 결국은 이화영의 유죄를 쓰려고 하면 이화영이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 그 동기는 동기가 김성태가 바로 잘- 김성태만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게 궁극적 동기고 그러한 것을 설시하는 과정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 그 쌍방울은 팬티 파는 데잖아요. 아, 지금 빤스. 북한에서 북한에서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 팬티가 아니라 밥 먹는 건데. 그렇지. 그거 가지고 그 무슨 사업을 하겠어? 북한에 돈 퍼주니까 우리한테 보내는 건 똥물인가요? 참 진짜 나는 그 어이. 똥을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놓고 엿먹어라. 표현의 자유, 그렇지 엿먹으라는 거지. 마치 우리가 황산벌이란 영화에서나 아니면 멜 깁슨의 브레이브 하트에 보면은 상대방한테 모욕하는 의미로 아, 뭐 엉덩이를 엉덩이. 까잖아. 엉덩이를 까는 엉덩이에서 뭐가 나와요? 엉덩이 똥이 사이에서 나와요. 응가가 나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만 엿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한에서 옛날에 우리 그 탈북민들이 비닐에 해서 뭐 1달러, USB 메모리 또 경우에 따른 바다로 해서 쌀도 보내고 1달러 돈도 유용한 걸 보냈잖아요. 그랬더니만 북한에서 어떻게 해요? 그 고사포로 쐈잖아요. 북한은 그걸 고사포로 막 쏴가지고 대한민국 쪽으로 막 총알도 날아오게 전단 했다고. 보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단 보내니까 단순히 전단만 보낸 게 아니고 거기에 1달러씩 넣는다고. 아, 그건 몰랐습니다. 1달러.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주워가지고 그 현재 북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들 침범했다고 고사포로 쐈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쏘면은 주민들이 총소리가 나면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공포에 떨 것 아, 같아요. 북한을 향해서 쏘지 뭐 남한을 향해서 쏘나? 북한을 향해서. 예.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돈과 양식을 보내줬더니만 먹고 남은 똥을 보내냐? 똥 보내면 안 되나? 내 똥도 보태줄 수 있어. 그 퇴비용으로 보내달라는. 퇴비용아 농사가 중요하니까 우리 아, 비료가 이게 잘안 통에는 통으로, 똥에는 똥으로. 똥에는 똥으로. 야, 그러니까 비례성의 원칙이군요. 아 근데 하여간 이 얘기가 아니라요. 이화영 수사 지금 한참 이제 탄력받고 할 때거든요. 맞아. 근데 이렇게 옮겼다는 거는 수사 실무진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네. 지휘하는 사람이 네. 부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옮긴 게 왜 옮겼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정기 인사하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아, 참, 좀 짜증나긴 합니다. 여기 우리, 쿠치 천님, 동기는 찌째명이가 만들었잖아. 경기도 평화부지사인지 뭔지. 이화영 자리에 앉히고. 딱 저거죠. 역시 그냥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을 딱 저희 그 높은 수준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또 예쁜 마녀님, 패러글라이딩이나 화학전 연습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패러글라이딩 이게 그 타고 이게 장벽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막 팔레스타인 쪽에서 납치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고민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소다미님 처음 뵙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랍니다. 김혜정. 나 참, 살다가 진짜. 뭐가 표현해져? 똥 보낸 게 표현의 자유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옛날에, 문재인 때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이렇게 그런 그 전달하고 돈을 보내니까 그거 못 보내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보냈더니만 헌재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왜냐 표현의 자유다. 아 그때 그 문재인 때 그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꼬아 가지고 저렇게 한 거죠. 아니 근데 그 만약에 그 비닐봉지가요 어디 뭐 어. 들판 같은 데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 많은 데서 이게 터졌으면요 그렇게 그대로 막 똥탄 발사 이렇게 되는 거. 똥폭탄이에요. 똥폭탄.
미사일만 폭탄이 아니고 똥폭탄이라고 이게 또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폭탄이 아니고 지금 어제 그제 계속 GPS 교란 전파를 발산한다는 네네. 거잖아요. 제가 2016년에 그 당시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하면서 그때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북한에 보이지 않는 미사일 GPS 교란 그 전파 중단하라 이런 그 제목의 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사실상 전파 미사일인 거예요, 그것도. 네. 이 인간들은 정말 그래놓고 뭐 9.19 군사협정으로 해서 우리는 뭐 비행하지도 못하고 20km 이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문재인이? 그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똥볼 찬 거죠 뭐. 예, 똥볼 찬 게 아니고 이거는 똥볼을 차니까 똥이 오네. 이게 진짜 반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미국 헌법 첫 번째 강의가 나온 거 보면 트리즌 반역에 관한 거예요. 왜 저는 그런 게 처음에 미국 American Jurisdiction이라는 그런 첫 번째 이슈가 된가 했더니만 이게 반역이 이게 대통령이 북한하고 그렇게 손잡고 북한한테 퍼주지 못해서 그 난리 쳤다고 하면은 그게 반역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금하기가 어려워요. USB 메모리 아니 뭐 왜 줬냐고. 아니 뭐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확신했대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믿었나 보지. 그러니까 대통령 잘못 뽑으면 이렇게까지 된다니까요. 그렇지. 이재명이 잘못 뽑아도 그렇게 된다고. 야, 진짜. 섬진강님, 북한 주민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기는 한가? 제 말씀이 그건 아닙니까? 자유대한민국인 북한에 인기 있는 임영웅 USB 메모리 날려 보낸다 했대요. 다시요. 진짜 대북 그거 확성기도 보내주면 틀고 좋아하겠다. 준비 중. 아, 맞습니다. 전적 파이팅! 짝짝짝짝짝. 네, 좋습니다. 진짜 좀 열 받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또 뭐 그 당 대표를 뽑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을 뽑는데 개딸 같은 권리당원을 20%나 의견이 반영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무슨 국회의장 본회의장이 민주당 원내 대책 회의하는 데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고 당권을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정통 그 민주당의 적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적자는 오히려 무슨 뭐 김경수 지사라든지 그런 데로 넘어가거든요. 노무현, 문재인, 뭐 김경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약간 서자 컴플렉스 표현하자면은 그런 게 있고 거기다가 사법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한창 견제를 할 것 같아요. 주의를 의식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그 우원식 의장도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잘 된 거라고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이재명 대표의 그 의사랑은 다르게 간 거잖아요. 전 이걸 견제를 할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이 자기의 방패막이를 해줘야 되고 일단은 저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발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양문석 같은 경우는 시대 정신이다 뭐 직접 민주주의 얘기를 하는데 직접 민주주의가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거거든요. 직접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옛날에 그리스처럼 다 이렇게 막 강당에 앉아가지고 손들어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SNS를 통해서 뭐 어떤 뭐 의사를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특정 강성 지지층의 의사만 과표집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대표 된다고 하죠. 예, 그게 과대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당한 어떤 그 당원 전체 당원이 민주당에 1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권리당원이 전체 권리당원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도 있고 그 의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제가 차라리 이 본회의장에다가 국회의원들 그 자리 옆에다가 당원 자리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협의해서 표결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네. 20%는 민주당이 뽑은 개딸을 국회의원으로 안 치는 거나 마찬가지네. 지들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지난 총선에서 득표수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하고 5%밖에 차이 안 나. 그러면은 국민의힘 권리당원도 거기에 한 17%는 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들 논리라고 한다면. 안 쳐야죠. 그리고 그 본회의 할 때도 국민의힘 그 당원들도 반영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이런 개소리가 있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강북 보셨잖아요. 전체 권리당원이 그 투표를 한 게 보니까는 민주당은 책임당원이라 그러는데 맞죠? 맞아요. 아, 저희가 우리- 권리당원이고 우리가 저기는 책임당원. 권리당원, 우린 책임당원. 그러니까 박용진 대 조수진의 차이가 3대 7이었어요. 박용진은 거기서 몇 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닦은 사람이고 조수진은 뜬금없이 날라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권리당원이 3대 7로 조수진한테 표를 몰아줬거든요. 이것만 봐도 그 당원들의 표심이라는 게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그렇죠. 보여주는 예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국회의장 선거할 때 집어넣는다고 그 후보 뽑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나라가 다 니끼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야, 이거를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이죠. 의회 독재. 자기 대통령 되는 데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결국 있어요. 그 자유민주주의 대의주의 헌법에서는 익히가 어려운 것이죠.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위원회 정치 아닙니까? 인민민주주의 정치를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맞습니다. 딱 그런 그거잖아요. 공산당 정치. 앞에 이제 그런데 세상은 다 공평하대. 근데 공산당 자기들만 아주 특권층이야. 개딸만 특권층 아닙니까 이게? 이게 개딸 의견을 국회의장까지 뽑는다? 결국은 그 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을 결사옹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이면에 뭐 약간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전 변호사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했죠. 서자 컴플렉스. 아, 맞아요. 네, 서자 컴플렉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내가 적장자다라고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가지를 쳐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보면 약간 섬뜩하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 네. 강하잖아요. 좀 무섭긴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어떤 눈에 거슬리면 다 잘라버려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경기지사 당선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물으니까 아 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한 것 없다라고 하면서 끊어 해가지고 그냥 아, 그 생방송 중에 생방송 그랬죠. 중에도 네, 끊어버렸잖아요. 예. 예. 아 그런 사람이 이재명인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그런 사람을 대표로 가져놓고 누구한테 불통을 얘기를 해 지금. 그러니까 참, 저는 보면서 그냥 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